메티스 영문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동사와 문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동사를 보기 전에 영어의 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용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영문법에서 기본이 되는 용어는 품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마다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품사로 표시가 되게 되는데요. 이 단어마다 품사를 지정해 준 이유는 문장에서 어떻게 단어를 배치할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단어마다의 고유한 품사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공부할 때는 의미와 즉 뜻과 그리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품사를 기억해서 그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떤 자리에 배치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단서로서 품사를 기억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영어에는 총 8가지의 품사가 있는데요. 제가 적어 놓은 걸 보시면 처음에 명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사는 문장에서 우리가 보통 주어 자리에 쓰는 놈인데 이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것에 대한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 명사라고 볼 수 있고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명사를 설명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명사는 중심이 되는 그 품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사를 앞에서 한번 언급하고 뒤에다 또 명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명사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명사의 범주 속에다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동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동사는 움직임을 표시하거나 상태를 표시할 때 쓰는 그런 동사,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사는 주로 문장에서 수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형용사가 있는데요. 이 형용사는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해주는 명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품사를 형용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통 니은으로 끝나는 형태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rich 그러면 부유한 이렇게 되듯이 이 품사를 단어의 품사를 정확히 모를 때는 해석해보고 그 단어가 니은으로 끝났는지 이렇게 동사처럼 다로 끝났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품사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명사와 동사, 형용사가 우리가 영문법에서 이야기하는 오형식, 즉 영어의 문장을 모두 이 5개의 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이 오형식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요소, 명사, 동사, 형용사 이 3가지만 있으면 다 오형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핵심 품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사가 있는데 이 부사는 누구를 꾸미냐면 형용사를 꾸미거나 아니면 동사를 꾸미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부사를 꾸며서 이 부사가 자기가 꾸민 말들의 강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강도를 높인다는 건 rich 그러면 부유한인데 very를 붙임으로써 이 rich의 강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 바로 부사의 역할이며 부사는 주로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의 강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사는 주로 수식어로 사용되지 문장의 필수 요소, 주어, 수로, 목적어, 보어의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와 접속사가 한 패턴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들의 역할은 접속사, 연결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전치사는 명사를 연결할 때 쓰고 접속사는 주어, 수로를 연결할 때 쓰는 접착제와 같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우리가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탄사가 있는데 이 감탄사는 우리가 의성어, 우리의 그 시험에는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감탄사는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8가지의 품사를 봤는데 한 가지 감탄사만 우리가 제외하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 영문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품사를 봤으니까 품사를 가지고 어떻게 오형식,
문장을 만들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문장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이 기본 요소들이 있는데 문장의 요소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품사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품사는 사자로 끝났다면 문장에 있는 요소들은 모두 이렇게 어자로 끝나게 만들어 놨는데요. 주어, 수어, 보어,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이 수어 앞에 쓰는 명사를 주어라고 부르고요. 수어는 동사가 들어가는 곳을 수어라고 부르고요. 보어는 앞으로 컨셉을 보충말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한 보충말이기 때문에 이 보어는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이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목적어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식어라는 것은 꾸며주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주로 부사나 형용사들이 하게 되며 이 수식어는 문장 성분 이렇게 5형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문장 성분에는 포함시키지 않고요. 그냥 꾸며줘서 의미를 확장해주는 역할만 하게 되는 것이 수식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만 있으면 5형식을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명사, 동사, 형용사가 어떻게 5형식을 만드는지 이제 5형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사를 중심으로 언어를 풀어간다고 말했었는데 명사를 맨 앞에다 놓고 이것을 설명할 때에 처음에 동사로 설명을 해봅니다. 그러면 명사가 움직이는 것을 설명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사의 움직임을 동사로 설명해서 완전히 의미 전달이 된 것을 우리는 일형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에 명사 동사로 설명을 했는데 부족할 경우 명사 하나를 뒤에다가 동사 뒤에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나온 동사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이 명사가 같을 경우 이 명사를 보어라고 부르며 이런 형식을 이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같다는 개념은 아까 우리 문장이라는 개념에서 보어는 같은 것이고 목적어는 다른 것이다라는 컨셉을 우리가 잡아놨었는데 바로 동사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가 같을 때 보어라고 보며 이것을 우리가 이형식이라고 한다. 근데 만약에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가 달랐다. 그랬을 경우 뒤에 있는 명사는 목적어라고 부르며 삼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문장에서 같으면 보어, 다르면 목적어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이 두 동사를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명사가 같은가 다른가를 판별해서 이형식인지 삼형식인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명사, 동사 뒤에다가 명사 하나를 썼는데 그것만 가지고 자기의 뜻을 표현하기가 부족할 때는 명사 뒤에다가 하나의 명사를 더 써서 동사 뒤에 명사가 2개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앞에 있는 명사와 동사 뒤에 있는 명사는 분명히 다르고요. 그래서 이 동사 뒤에 있는 명사를 목적어라고 부를 거고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뒤에 있는 명사끼리 같은가 다른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르면 목적어라고 그랬고요. 같으면 보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사, 동사, 명사 나올 때 그 명사끼리 다르면 둘 다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4형식 문장에서 간목, 직목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끼리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4형식이라고 말을 하고요. 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가 이렇게 같아버리면 이 명사는 보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목적어를 즉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와 달라서 목적어였기 때문에 목적어를 보충했기 때문에 얘를 목적격 보어, 즉 목적어 보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오형식이란 명사와 동사만 가지고 오형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공부를 하고도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는 건 여기서부터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우리가 기계적으로 주어 동사 1형식, 주어 동사 보어 2형식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게 되면 영어의 문장을 보았을 때, 즉 독해를 할 때에 이것이 1형식인지 2형식인지 전혀 판별할 수 없고 문장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 또한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어의 문법은 문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독해를 잘하기 위한 수단,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보시면은 굉장히 이 문법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바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어 문장을 볼 때는 이렇게 명사, 동사, 명사, 동사, 명사, 명사, 동사, 명사, 명사 이렇게 파악하시고 같은가 다른가를 따져서 1, 2, 3, 4를 보신다면 굳이 우리가 자동사와 타동사를 따로 외우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명사 동사로 완정하면 1형식이니까 명사, 즉 동사 앞에 나오는 명사를 우리가 주어라고 부르기 때문에 주어에 대한 설명만 하고 끝났으니까 주어 자신의 이야기 자동사, 앞에 있는 명사 주어와 뒤에 있는 명사가 같으니까 보어니까 주격 보어, 즉 이렇게 돼 있는 건 자기 스스로의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역시 자동사. 그런데 앞에 있는 명사 주어와 뒤에 있는 명사가 다르면 목적어가 되니까 이때는 3형식, 즉 다시 말해 여기서부터 주어와 다른 타인이 등장하는 타동사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4형식도 명사, 동사, 명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명사가 목적어였기 때문에 여기도 타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5형식도 주어와 다른 동사 뒤에 명사가 주어와 다르기 때문에 5형식도 타동사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타동사의 구별은 자동사는 1, 2형식, 주어 얘기 스스로 하기. 그 다음에 타동사는 주어와 다른 그런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타인의 등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 4, 5는 주어와 다 다른 명사를 동사 뒤에 쓴 것으로 보아 모두 타동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이 동사가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해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자타동사를 외우려고 하는 그런 무리수를 두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동사는 3, 4, 5형식이 되겠고 자동사는 1, 2형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용한 것은 명사와 동사를 가지고 이렇게 5형식을 만든 걸 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형용사를 활용하는 걸 한번 해볼 텐데 거기에 보시면 처음에 명사, 동사 그리고 동사 뒤에다가 지금까지는 다 명사를 놓거나 안 놓았는데 이번에 한번 형용사를 놓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사에 대한 이 형용사는 성질이나 아니면 상태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형용사를 놓아서 이 명사, 동사, 형용사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 형용사도 역시 명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것도 스스로 자기 주어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 타인의 등장, 즉 목적어의 등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이 형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명사, 동사, 명사가 있는데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고요. 목적어 뒤에 명사를 써서 같으면 역시 보어가 되면서 오형식이 되는데 이 명사에 대한 성질 설명이나 상태 설명이 되면 이 명사에 결국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충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목적어를 명사로 갖게 해놓은 것은 그 목적어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명사라고 본다면
이번에는 이 목적어에 대한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를 놓아 보어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용사를 오형식 문장에서 찾으려면 동사 뒤에 형용사 아니면 목적어 뒤에 형용사 이렇게 해서 동사 뒤에 형용사는 주어에 대한 보충, 목적어 뒤에 형용사는 목적어에 대한 보충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형용사가 쓰이는 자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사와 동사를 가지고 오형식을 만드는 보편적인 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틀에다가 형용사를 쓰는 두 가지 방식, 동사 뒤에 형용사, 목적어 뒤에 형용사, 이걸 플러스 해주시면 우리가 완전하게 5형식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 거기에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이렇게 키포인트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다시 한번 보자면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여기에 1부터 5까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명사, 동사, 명사, 동사, 명사인데 요 명사는 형용사도 쓸 수 있고요. 명사도 쓸 수 있죠. 명사를 쓰면 여기 주어하고 같은 것이 돼서 앞에 있는 주어에 대한 정체성 설명, 그 다음에 형용사를 쓰게 되면 주어에 대한 성질이나 상태 설명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명사, 동사, 명사인데 이 명사와 이 명사가 다르다. 이렇게 봐주시면 3형식의 목적어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사 뒤에 명사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명사가 두 개 있는 것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에 명사, 동사 두 개의 명사가 있는데 서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둘 다 목적어가 된 거죠. 주어와 달라서 목적어, 그 다음에 끼리 달라서 목적어.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다 목적어가 되어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걸 간목, 에게, 뒤에 걸 직목, 을를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5형식을 한번 보면은 명사, 동사, 명사, 동사 뒤에 명사가 이렇게 두 개 나와서 서로 같았어요. 그래서 얘를 보어라고 봤고요. 주어와 달라서 목적어라고 본 거고요. 그런데 5형식 됐죠? 명사끼리 같았으니까. 근데 이 목적어와 즉 명사와 뒤에 있는 이 자리에 형용사를 써서 이 목적어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런 걸 또 우리가 형용사로서 목보로 명형을 다 쓸 수 있는 근거로 우리가 생각을 했죠. 이렇게 해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주어수로 1형식, 주어수로 보어 2형식, 주어수로 목적어 3형식, 주어수로 간목, 직목 4형식, 주어수로 목보 5형식, 그러고서는 이 5형식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전혀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죽어있는 형식에서 그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지금 우리가 품사와 문장의 성분 그리고 5형식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영문법을 이제 활용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영어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영어의 그림을 그리는 형태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것들은 좀 우리가 삭제를 좀 하고요. 자, 여기까지만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적혀져 있냐면은 우리가 영어를 볼 때에 영어가 모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명사, 태생적으로 나오는 명사, 또 아니면 태생적으로 나오는 그런 형용사, 아니면 태생적으로 나오는 동사, 요렇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어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바로 이렇게 영어는 만들어서 우리가 명형부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만드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student 그럼 원래 명사고요. pretty 그럼 원래 형용사고요. very 그럼 원래 부사가 되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 영어를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어는 확장을 동사에서 확장을 해서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거나 아니면 주수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영어를 확장시켰습니다. 근데 이렇게 to를 동사에다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여서 이렇게 명사 자리, 형용사 자리, 부사 자리에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동원이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 부사로 쓰일 수도 있고 ing가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 부사로 쓰일 수도 있는데 접주술이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 부사로 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가 이 영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요인이 바로 요 세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명사 그러면 그 명사 자리에 태생적인 명사 student만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투동사 원형 ing 접주술이 명사 자리에 올 수 있고 또 형용사 자리에도 투동사 원형 ing 접주술이 올 수 있다. 부사 자리에도 투동사 원형 ing 접주술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영어 구문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영어의 그림을 다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투동사 원형이 명사로 쓰였는지 형용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 혹은 ing가 명사로 쓰였는지 형용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 우리가 또 접주술이 명사로 쓰였는지 형용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해결책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영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측편 끝자리에 보면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거기 보시면 명사 자리라는 게 있죠. 그리고 형용사 자리 그리고 부사 자리 이렇게 영어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이해하면 영어는 굉장히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명사 자리는 아까 우리가 오형식 했던 것들을 연상해 보시면 금방 그 명사 자리가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그 명사 자리를 인식하시면서 자 한번 보시면 처음에 문장 시작할 때에 동사 앞에 처음에 명사를 쓰게 되죠. 이걸 우리가 주어라고 불렀고요. 동사 뒤에 여기에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는 주어와 같으면 보어, 주어와 다르면 목적어, 또 그 뒤에 명사 뒤에 명사 하나를 더 쓸 수 있었죠. 이 뒤에 있는 명사와 같으면 우리가 보어, 다르면 또 목적어 이렇게 해서 4형식과 5형식을 나눴는데 동사 뒤라는 개념으로 이거의 명사 자리를 하나로 통일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같아 달라를 가지고 보어나 목적어를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생각만 있으면 이 뒷자리가 명사 자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품사하면서 저희가 명사 자리를 하나 확보해 놓은 데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 전치사, 명사 여기에 명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따와서 전치사 뒤에 명사 이 자리가 명사 자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명사 자리 그러면 이렇게 동사 앞, 동사 뒤, 전치사 뒤 이렇게 세 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사 뒤에 이렇게 명사가 두 자리가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굳이 구별하지 않고 동사 뒤에 명사로 인식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형용사 자리라는 것을 한번 볼 텐데요. 형용사 자리는 수식어 자리와 보호 자리가 있습니다. 즉 명사를 그 기준으로 해서 명사 앞에서 뒤로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구 또 명사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구. 요 수식어구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문장 5형식에는 들어가지 않고 꾸며주는 말로서의 역할만 한다. 이렇게 말했죠. 지금 이 경우가 바로 문장 형식에 들어가지 않는 수식어로서의 형용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명사 앞뒤. 그 다음에 이제는 형용사가 문장 성분에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격 보호 자리 동사 뒤가 되겠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 목적어 뒤에 형용사를 써서 문장의 5형식에 포함시킨 형태가 바로 이 두 가지의 형용사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사 자리가 있는데 그 부사 자리는 주어 수로가 있을 때, 즉 명사 동사가 있을 때 그 주어 앞에다가 컴마를 찍고
이 별 표시 자리 이게 1번 부사 자리가 되겠고요. 주어와 수로 사이에 양쪽 콤마를 찍고 여기다가 2번 부사 자리로 책정을 하고요. 1부터 5형식까지 문장이 끝난 뒤에 여기에 수식어 자리에 이걸 우리가 3번 부사 자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영어의 문장에서 품사들이 들어갈 자리를 모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에 명동명, 그 주위의 형용사, 주격보의 형용사, 목주격보의 형용사, 부사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이 자리에 원래 태생적인 명형부를 넣으셔도 되고요. 이제 우리가 영어가 복잡해지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예를 들어 이 투부정사가 명사 자리에 나와 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것을 투부정사가 명사 이렇게 하고 주어에 있으면 은느리가 목적어에 있으면 을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투부정사가 이렇게 형용사 자리에 나와 있다. 주격보호나 아니면 목주격보호나 아니면 명사 뒤에서 이렇게 형용사 역할을 하고 형용사 자리에 있으면 이런 투부정사를 너는 형용사 역할이야 라고 규정할 수 있고요. 이 투부정사가 1번 부사 자리, 2번 부사 자리, 3번 부사 자리에 나오면 너 투부정사는 부사 역할을 했구나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사 원형의 ing를 이 명사 자리에 집어넣게 되면 동사 앞에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나 보어,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이 명사 자리 여기에 만약에 이 ing를 쓰게 되면 이 동사 원형의 ing가 명사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동명사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고요. 이 동사 원형의 ing가 여기 형용사 명사 앞, 명사 뒤, 주격보호, 목주격보호 이 자리에 들어가면 이거를 형용사 역할을 한 ing로 보고 이름을 분사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동원 ing가 부사 자리 1, 2, 3에 들어가 있으면 얘를 분사구문이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접주술이 이 접주술이 우리가 이 명사 자리에 나와 있다 그러면 명사절 그 다음에 형용사절은 어느 자리에만 들어가게 되냐면 형용사절은 이렇게 명사 뒤에만 요 자리에만 형용사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주수를 써주게 되면 그거를 우리는 형용사절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부사 자리에 여기에 1번, 2번, 3번 부사 자리에 이 접주술이 나오면 부사절이라고 불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가 어려워지는 형태 그것을 투부정사 ing 접주술이 명형부로 쓰이기 때문에 영어가 어려워진다 그랬는데 그게 명인지 형인지 부인지만 구별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어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형부를 구별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명사, 형용사, 부사의 자리를 만들어서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어의 영문법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 이렇게 영어를 이해하면 영어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그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한 그 동사와 문형에서 인트로의 개념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 동사와 문형의 일형식부터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